네, 자, 전산세무 2급 제97회 이론 시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백데이터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자, 프로그램 설치해 주시고 수험번호 12, 15개의 2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 자, 편의상 A형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번호 1156번입니다. 자, 됐고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출 채권이 대손 충당금을 과소 설정한 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매출 채권을 설정하는데 12월 31일에 설정하죠. 그러면 차변에 예를 들어서 대손 상각비 만약에 뭐 1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원. 자, 근데 요거를 50원만 했습니다. 50원. 50원을 적게 했어요. 그러면 대손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이 어떻게 100원 해야 될 건데 50원 했으니까 적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100원인데 50원 했다라는 거는 요거는 평가 계정이라고 그러죠.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매출 채권 차감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100원 빼야 되는데 50원만 뺐으니까 자산은 과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 맞는 거고요. 자산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익을 적게 비용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이익은 많아지죠. 이익이 많아지면 이익여금도 당연히 많아지고 비용이 과대 이거 아니죠. 과소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요즘 들어서 이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무형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론 교재 92페이지에 보면 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액, 잔존가액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 상각을 하는데 무형자산이 잔존가액은 제로로 봅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에 비해서 유형자산은 뭐 차량 혼방구 뭐 고철로 팔 수라도 있지만 요거는 무형자산은 특허기간 10년이다 하면 10년이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가액은 없고요. 상각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상각방법은 직접법 그리고 정액법 다른 상각방법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법에다가 직접법 그래서 처리하고 그리고 내용연수는 법적인 내용연수 만약 특허권이 20년이다 또는 10년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한 7년 지나면 이거 누구나 다 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짧은 기간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좀 빨리 처리합니다. 그만큼 비용이 처리가 되면 뭐예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겠죠. 자, 문제로 돌아가서 자, 무형자산이 잔존가치는 없는 것, 영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무형자산이 내용연수는 아까 20년이라고 그랬죠? 최대.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것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한다? 아닙니다, 이거. 자산을 취득했는데 그거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사용할 때부터입니다. 여기 함정을 파놨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무형자산이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이제 부채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부채에 대한 거 여기 보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이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어렵죠. 외상 매입금 하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외상으로 사와서 그리고 앞으로 갚아야 될 거. 그런 말입니다. 자, 부채에 대한 정의 맞고요. 그 다음에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자, 요거 뒤에 설명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충당부채, 우발부채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충당부채하고 우발부채가 뭐가 다르냐면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그래도 추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직원 퇴직할 때 아직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직원들 정년되면 퇴직해야죠. 그러면 10년 뭐 30년 이 사람이 대충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매년 이 사람이 연봉에 맞춰서 보통 1년치 연봉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적립을 해놔야죠. 퇴직할 때 한꺼번에 몇십 년치 퇴직금 몇 억 주려고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이런 게 충당부채입니다. 아파트 수선 충당금 우리
관리비에 같이 내죠. 뭐 하자보증 충당부채라든가 이런 걸 충당부채라 하고, 우발부채는 이거는 그래도 금액이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예 추정이 불가능해요. 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중일 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완전 복불복이죠. 자, 이런 거는 그래서 정식 장부 재무제표는 안 적고 주석으로 기재를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안 적고 주석으로. 우발부채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자, 아까 1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아니죠. 우발부채 100%는 아니지만 뭐 90몇 프로는 추정을 하지만, 그 다음에 부채하면 우발부채도 있고, 충당부채도 있고, 우발부채는 아예 확정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재판에서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틀린 거 정답이 되고요. 과거 사건으로 인해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과거 사건, 직원이 우리 회사 다니는 거.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선수금, 이거 계정가공비 적용등록 메뉴 가면 딱 나와 있죠. 유동부채, 계약금 먼저 받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아차하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산 시 아래 사항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 사항들을 반영할 경우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당기 발생 외상 매출을 장부에 안 적었어요.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대변의 제품 또는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 자산 증가가 되죠. 요거는 수익 증가가 되죠. 자, 그 다음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 30만 원. 이걸 빼먹었다 그랬는데, 일기 예정 신고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할 때, 자, 장부상으로만 계산해서 미지급 세금 할 수 있어요. 부가세, 대급금, 성급금 퉁치고, 내야 될 게 많다. 그럼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 합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 때 다 낸다. 라고 했을 때 미지급 세금 대변에 있던 거, 요 미지급자 들어간 부채죠. 요게 없어지면서 대변에 현금 요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할 때. 그러니까 납부라고 했으니까 뭐 돈을 줬겠죠.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미지급 세금. 또는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 그러면 부채 감소, 자산 감소니까 퉁치면 당기순이익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요거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자, 당기순이익, 요거 수익 10만 원 증가죠. 당기순이익 10만 원 증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아차하면 여기에 쏘을 수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1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자, 이번에는 자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이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미교부 주식 배당금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 이거 사실 다 암기하지 못하죠. 현실적으로. 아까 프로그램 열어놓으라고 한 이유가 계정가공비 적용 등록 메뉴에서 자본 조정 딱 검색을 했더니,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답 나와버렸네.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요거는 자본 조정 항목에 있습니다. 요거 맞는 거고요. 자, 유상 감자가 이루어지면, 유상, 감자, 주식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발행했던 주식을 돈 주고 사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나가고 자본금은 줄어들고. 자,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자본금이 줄어들죠. 순자산 하면 이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신주 발행비. 이번에는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발행할 때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다음에 공모주 청약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수수료 주고 그렇게 들어가는 수수료가 신주 발행비입니다. 주식의 발행과 직접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요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가 아니고 주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본에서 처리합니다. 만약에 주식을 비싸게 팔았어. 우리 회사가 인기가 좋아서.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 초과금이 있으면 요 초과금에서 빼줍니다. 요 비용만큼. 왜? 여기서 당신네 주식 발행하면서 이익 얻었으니까 그만큼 주식 발행비 퉁칩니다. 반대로 할인 발행이다.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겨요. 그러면 요거는 손실이란 거죠. 여기다 더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한다. 이게 잘못된 거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이익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계정가격 저기 등록 메뉴가 쫙 나와 있죠. 자, 맞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자, 이제 원가 회계입니다. 자, 다음 중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나서 나중에 딱 보면 실제 제조 간접비 비교해 보니까 배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적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장부에다가 추가로 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이런 게 이제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출원가에 가서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에 가서 총 원가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비용 원가가 제조 원가가 더 들어갔거나 덜 들어갔거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서 처리하는데 자, 이걸 다 암기하기는 힘들죠. 그러면 여기서 딱 보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자, 제조간접비를 보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 우리 이거는 다 기억하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사후 배부법. 자, 근데 여기 보면 직접 배분법, 배부법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제조간접비를 보조 부문에다가 보조 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 부문으로 보내주는 거, 그 배부 방법에 해당되는 거라 얘는 아니고요. 뭐 비례 배부법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총 원가에 그다음 매출원가, 영업의 손익 여기다가 하는 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이고 요 문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거 앞으로 또 한두 번씩 종종 나올지 모르겠는데 잘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월말 제공품 환산량 구하라는 문제가 열에 9 나오다가 간혹가다 이렇게 기말 제공품 원가 전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균법이고요. 자,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모자라니까 자, 여기에 와서 월말 제공품 평가하는 거 공식 평균법. 이거는 암기해 두시라고 그랬죠. 보통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옵니다.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수량에 미완성품을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해서 그럼 전체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냐. 이렇게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이거 전체를 대입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월초 제공품 금액, 당월 제조원가 금액, 전체 이번에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금액에서 전체 완성된 걸로 환산한 수량으로 나누기 하고 월말 제공품 환산량을 다시 한번 곱해주면 월말 제공품 금액이 나오는데 재료비, 가공비가 따로 돼 있어요. 그러면 따로 구해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월말 제공품 재료비, 미완성품 재료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가공비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미완성품 전체 원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월말 제공품 재료비는 요 공식대로 완성품 수량 1200개죠. 1200개 플러스 자, 기말 제공품 400개 400개 자, 환산량이니까 그러면 완성도를 곱해야 되는데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100%라는 소리예요. 100%. 그러니까 100%는 1이죠. 그럼 400개가 되는 거예요. 분해. 자, 이번엔 금액입니다. 월초 제공품, 자, 기초 제공품, 재료비 계산하고 있는 거죠. 재료비 기초 제공품이 50만 원입니다. 여기 금액입니다. 50만 원. 플러스 당월 제조원가, 당기 총 제조원가, 당월 제조원가 같은 말입니다. 자, 70만 원. 곱하기 요거 환산량 월말 제공품 환산량 몇 개예요? 400개죠. 400개. 자, 이렇게 하면 120만 원 나누기 1,400개 1,600개 곱하기 다시 400개 이렇게 하면 이 세무사에서 제공한 풀이가 보면요. 물량 흐름 파악,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환산 단위당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 막 4단계로 계산했는데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저는 권장합니다. 이게 제일 간단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30만 원. 자, 재료비 구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가공비 구하면 되죠. 자, 월말 제공품, 가공비 똑같습니다. 공식. 완성품 수량 1200개 플러스 자, 월말 제공품 수량 400개 곱하기 가공비는 완성도가 50%니까
가공비는 공정 전체에 균일하게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50%니까 0.5죠. 그럼 200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가공비, 월초 제공품 가공비 30만 원 플러스 당기 또는 당월 총 제조원가 가공비 40만 원. 그럼 70만 원이 되죠. 자, 여기에 요거 환산량, 월말 제공 환산량 200개. 자, 요렇게 해서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40만 원이 나옵니다. 네, 40만 원. 자, 두 개를 더하면 7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월말 제공품 금액은 이거 40만 원 아니죠? 10만 원이죠, 10만 원. 네. 여러분 계산기 잘 한번 두들겨 보세요. 10만 원. 한번 해볼까요? 자, 30만 원, 40만 원 하면 70만 원이죠. 70만 원. 나누기 요거 200개니까 1400개. 나누기 1400 곱하기 다시 200개. 그러면 10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40만 원. 네. 계산기 암산으로 하면 간혹하다가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40만 원. 자, 됐고요. 다음 8번 문제. 2021년 기간에 사용하는 원재료는 300만 원이다. 2021년 12월 31일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2021년 1월 1일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20만 원이 더 많다. 그리고 2021년 기간이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재료비 계정. 자, 우리 매출원가 공식하고 비슷합니다.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당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료액 빼면 뭐예요? 매출원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하죠. 원재료 사용액이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원재료 사용액 300만 원.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300만 원에 그 다음에 자료가 보면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기초보다 20만 원이 더 많다? 그러면 기초를 제로로 한번 잡아보면 기말은 20만 원이 되겠죠. 얘를 10만 원 잡으면 얘는 30만 원 되는 거고. 자, 두 개 더하면 320만 원. 320만 원 차변 대변 합격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당기 매입액 X는 얼마냐? 이게 0원이면 320만 원 전체죠. 그러면 3번이 원재료 매입액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요게 저는 이게 출제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4번인가 정답이 나왔는데 다음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거. 요것도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 있냐면 원가 집계 과정이라는 게 이론교재 241페이지에 보면 원가의 흐름도가 있습니다. 요 밑에도 조금 더 있는데 자, 회사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제공품 계정을 이용해서 당월 제품, 완성품, 제조원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야죠. 그러려면 재료가 있으면 기초 재료 재고액에 매입액, 기말 재고 소비액, 소비액은 일로 와서 이 중에서 다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는 자 이쪽으로 오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로 가고 그다음 노무비, 경비 해서 직접비, 간접비로 다 구분해가지고 해서 제조 간접비는 나중에 요쪽으로 제조 간접비 오고요. 재료비 오고 노무비 오고 경비 오고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치면 당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월초 제공품 더하고 월말 제공품 빼서 당월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이 완성품 제조원가는 자 선 따라 쭉 가면 어디로 가느냐? 제품 계정 차변에 가요. 지난달에 팔다 남은 월초 제품에다가 이번에 완성된 제품에 자 그다음 판매되지 않은 제품 빼면 나머지는 이건 판매된 거죠. 매출원가는 다시 매출원가 계정으로 와서 월차 손익으로 가고 월차 손익에서도 이익 얼마 남았냐 여기까지 해서 손익계산서로 다 넘어갑니다. 제조원가 면에서 가고 손익계산서로. 자, 이 순서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 1번 당기 총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자, 그 말이 대체라는 용어를 여러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회계 용어 대체다 하는 거는 그래서 대체 붕괴란 말이 있습니다. 대체 어느 한 계정 각각의 계정들이죠.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옮겨주는 거를 대체라 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전출입신고 있죠. 제주도 살다가 경기도 산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전출신고, 여기는 전입신고. 옛날에는 일일이 종이 들고 다니면서 다 했는데 이제는 아무 데서나 전출입신고 가능하죠. 어쨌거나 기록은 남깁니다.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그 기록을 바로 대체분계라고 합니다. 어느 계정 차변에서 어느 계정 대변으로 간다. 자, 그러면 여기 9번에 1번 당기 총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이 차변으로 대체된다. 다른 계정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기 총제조 원가, 당기 총제조 원가, 당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다릅니다. 당기 제품은 완성품을 말하는 거고 총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합친 걸 당기 총제조 원가라고 그래요. 당기 총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에 온다. 자, 재료비 계정에서 일로 왔죠. 아, 요거죠. 노무비 계정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경비 계정에서 직접 경비 이렇게 온 겁니다. 제조간접비 요거를 어떻게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를 제공품 계정 이렇게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 차변에 온 게 맞아요. 다른 데서 넘어간 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동이 된 겁니다. 제공품 계정 차변에 간 거 맞아요. 자, 마지막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4번. 제품 매출원가 이거죠.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이 차변으로 간다. 이거 쭉 화살표에서 매출원가 계정 차변에 온 거 맞아요. 얘는 일로 간다. 대체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근데 4번은 매출원가 계정이 대변으로 대체된다 했습니다. 어디? 차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일단 4번이 틀린 건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 거꾸로 보겠습니다. 당기 제품 제조원가. 당월 제품 제조원가는 당기 완성품 원가라고 되어 있죠. 제품 계정이 차변으로 된다. 자, 요거 화살표 쭉 가면 요거 제품 계정이죠. 제품 계정, 당월 제품 제조원가, 제공품 계정에서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오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2번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 관로 당기 완성품 원가는 똑같습니다. 2번, 3번이. 근데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공품 계정이 대변으로 대체된다. 제공품 계정 대변으로. 그러면 얘는 어디서 넘어와서 이리로 간 거예요? 없어요. 얘는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자, 이 금액에다가 전월 2월액 더하고, 그러니까 월초 제품도 하고 월말 제품 빼서 계산이 된 거지 넘어온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 다 더하고 요거 빼고 나온 계산인데. 이건 대체라는 표현을 쓰기가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렵쇼. 2번, 3번 다 똑같이 해놓고, 하나는 제공품 계정 대변으로 대체된다. 하나는 제품 계정 차변 대체된다. 이거 출제위원이 대체라는 용어, 요거를 정확하게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복수 정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4번만 정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요새 예전에는 이번 97에는 복수 정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2급 세무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우기는 것만 하는 것 같아서 출제위원들이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좀 갖는데, 어쨌거나 요 문제 나온 것도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특이한 것만 찾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출제도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요거는 확실합니다. 차변이고요. 요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맞고 얘도 확실하게 맞습니다. 다음 시험에 이게 나오지 말았으면 싶은데 이런 거는 나오려면 확실하게. 제가 4번이 일단 정답으로 발표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요거 기본 원가, 기초 원가 그러죠. 예, 맞죠. 그 다음에 재료비를 뺀 나머지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합치면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앞에서 이거 원가백에서 충분히 설명했죠.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된다. 자, 아까 단기 총제조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맞죠? 생산 근로자의 식대와 판매 근로자의 식대는 모두 제조원가이다. 뭐가 이상해요? 판매 근로자는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제조원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 확실하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1이제부터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이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교재 어디에 있냐면요.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막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왔습니다. 4번, 5번, 7번, 11번 이렇게 가져왔는데 반환 조건부 판매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홈쇼핑에서 사면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그냥 반품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자, 뭐 반품비도 없고 이거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돼.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그 기간이 경과되면 그건 판매로 확정됩니다. 그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 완성도 기준이다. 건설공사 같은 거. 한꺼번에 여러분 아파트 분양 받아보신 분들은 알죠. 처음에 계약금 분양, 그 다음에 중도금 여러 번 하고 나중에 마지막 잔금 치르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요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폐업할 때는 그 나머지 남아있는 거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물건 사올 때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남아있는 거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폐업할 때 공급 의제, 판매로 본다 이 말입니다.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 시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내국 물품 국외 반출, 수출할 때. 수출할 때는 여기 보시면 선적일 또는 기적일. 요거는 배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의 기자입니다. 비행기나 배에 실는 날, 그 날을 수출한 날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있고요.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아까 건물 짓고 있을 때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요거 맞죠? 폐업 잔존 제어는 폐업하는 때 기준으로 판매된 걸로 봅니다. 내국 물품 외국 반출 그러니까 수출은 뭐예요? 수출자의 공급이 확정된 때 아니죠? 선적일 또는 기적일 기준으로 하는 배에 싣거나 비행기에 실을 때 요거 틀린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반환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버렸을 때 요때는 판매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 영세율 적용이라는 게 뭐예요? 부가가치세를 매기긴 하는데 0%를 곱해버린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해외 수출하는 거 다 0% 합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보면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 영세 기업들은 직접 수출하려면 그 서류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출 대행업체한테 가서 간접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수출을 받아 먹어요. 근데 어쨌거나 국내 업체,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는 국내 업체예요, 이거. 국내 업체에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수수료도 주고 전자세금계산서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0%를 자, 적용하지 않고 10%의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직접 수출하고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중개무역, 위탁 판매, 수출을 생산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자 요거는 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대행하는 수출업자는 10%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 헷갈리는 거 우리가 요게 이 수출 대행업체가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세기업이 아까 A예요. 요거 수출 대신 좀 해주세요. 요거는 0% 맞습니다. 근데 요 B가 아까 수수료 받는다 그랬죠. 그 수수료에 대해서 10%입니다. 당신네 이익 남겼네. 국내 업체고 10%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거지. 요 A, 원래 A라는 사람이 대행으로 좀 팔아주세요, 수출해주세요 하는 요 사람한테는 그 영세율 적용이 당연히 됩니다. 이 사람한테 부가세 안 물립니다. 이건 헷갈리지 않도록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간이과세가 원래 7월 1일부터 2021년부터 대폭 바뀌었죠. 연 4,800만 원 이하만 됐다가 매출액 기준 전년도 이하만 되다가 요거를 8천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재 대폭적으로 이론 교재 258페이지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 돼야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 이하 8천만 원 미만은 간이 과세자 2021년 원래 개정이 됐고 7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8천만 원 이하는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옛날 기준이 있죠. 4,800만 원. 800만 원 이하는 옛날처럼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 되고, 그리고 요 공제세액 이렇게 해서 납부할 거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데, 새로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 만 원, 여기 만 원이죠. 만 원 이하 요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과세자로 분류하고 세금만 경감해 줬다 뿐이지, 코로나로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대신에 일반 과세자가 해야 될 건 다 해야 됩니다.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는 일반 과세자 했던 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그 대신에 매입세 공제도 해줘요. 매입세 공제도 0.5%인가? 예, 요거 공제를 해줍니다. 간이과세자인데도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는 매입세 공제도 0.5% 여기 해줍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직전 연도 재화 용역이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8,500만 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이거 잘못됐죠. 뭐예요? 8,000만 원 이하입니다. 8,000만 원 이하. 그래서 자, 얘는 잘못된 거고요.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다. 아니라 그랬죠. 4,800만 원 이하는 옛날처럼 세금계산서 아주 영세한 식당들. 그럼 뭐 연 400이라는 소리예요. 월 400. 그러니까 4,8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것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021년 7월 1일 이후 모든 간이과세자는 전액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이것도 4,800만 원 이상. 이 사람들은 간이과세자로만 분류됐다 뿐이지 일반 사업자처럼 매입세 공제 0.5%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용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요 조그마한 식당도 하면서 그 다음에 요쪽에 뭐 다른 면세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출판사를 하는데 매출액이 연 4,8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8,000만 원 이하. 그러면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인쇄사, 요건 출판사. 예.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요. 자,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 14번 문제. 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주거용 건물을 임대를 해줄 때, 자,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분리과세에서 종합소득에 포함 안 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순간에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자, 2천만 원이 기준이라는 거. 자,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리과세가 아니고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1주택 소유자가 한 개의 주택만 있는데 그거를 임대를 해줬어. 그러면 영세한 임대업자죠. 주택이 임대보증금, 전세로 빌려준 경우 보통 전세금에 대해서 월세 안 받았으니까 나 임대료 받은 거 없어요 이러지 않고 요거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을 원래는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게 법정이자로 해서 당신 월세 소득 있어. 왜? 전세금 2억짜리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영세한 자기 집에 어느 한쪽 뭐 이렇게 빌려준 거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 봐주는 겁니다. 맞고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맞죠? 그래서 얘는 정답은 아니고요.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은 종합소득 관리고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이 월수로 나누어 금액이 각 과세기간에 합계액으로 한다. 그 임대하고서 먼저 한꺼번에 월세를 1년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월할 계산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딱 하는 게 아니죠. 막 중간에 걸치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요거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수입 시기. 이게 언제 날짜로 이 사람이 소득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교재 요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 있더라? 거기에 보면 급여, 월급 받은 날, 근로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3월 한 달 동안 일했다. 그럼 3월 한 달치 월급.
그걸 기준으로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3월 급여, 3월 소득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잉여금 처분에 따른 이제 회사 이익이 많이 남아서 특별 상여금 나가요. 그러면 법인이 잉여금 처분하려면 이사회 그 주주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처분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잉여금, 상여금 받은 거 이렇게 하고요. 인정상여, 당해 사원이 근로를 제공한 거 요 날짜로 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특별 성과금 나갈 수도 있죠. 자, 근로를 제공한 그 달에 받은 것. 주식 매수 선택권이다 하는 거는 회사에서 그 회사 주식을 보너스로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원래 그 회사에서 재직 중에는 못 팝니다. 증권회사 직원들도 자기 회사 주식 갖고 있어도 주식 거래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요거를 언제 요거를 수입으로 보느냐. 퇴직하고 바로 처분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퇴직하고 얼마 정도 있다가 내가 집 사야 되니까 이 주식 갖고 있는 거 팔게 행사한 날입니다. 퇴직한 날 기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급여, 근로 제공한 거 맞죠? 주식 매수 선택권 퇴사하는 날 아니죠? 퇴사하고 뭐 주식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 보너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 그다음에 특별 성과급 같은 거 근로를 제공한 거 요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들어와서 여기에 질문해 주시고 그래야 답변이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번 97회는 쉽지는 않았어요. 좀 애매한 문제도 좀 있었고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고 뭐 합격률이 평상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